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연호라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꼰대 의사의 정신건강 얘기 이렇게 다소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된 지 이제 올해로서 딱 30년이 됩니다. 우울증의 진단을 진단한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울증 진단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혹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겠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단이라는 건 사실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진을 하면 아주 엉뚱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과학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많은 질병들보다 더욱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병이 바로 이 우울증이다. 이분 자신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고요. 소설가하고 철학자였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소피 선택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영화로도 보시고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를 지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분이 1980년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약간의 의학 덕후라서 자기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이제 정신과에 관련된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을 쭉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는 우울증과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통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보이는 어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뜻이 어둠이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 얘기로도,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죠. 근데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떤 원인, 여기서 비밀이라는 거 이제 대개는 원인이고 원인에 근거한 치료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가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의학이 발전했는데 우울증은 아직도 좀 답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얘기긴 합니다. 우울증이 그만큼 현대의학으로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울증의 진단이 가지는 문제인데요. 이게 우울증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울증의 증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원 가시면은 어떤 병이 의심이 돼서 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단순히 배가 아픈 거가 어떻게 아프냐, 언제부터 아프냐 이런 거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의학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우울증은 이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피검사, 혈액검사, 또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뇌 영상, 이런 게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답답해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뭐 우울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사진 찍어보면 안 되겠느냐, 또 요즘 종합심리검사들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종합심리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검사를 싹 다 해주세요.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뇌를 열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울증이 좋아진 다음에는 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좋아졌는데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울증이 좋아졌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게 우울증의 진단에 관련된 현실이다, 요 말씀은 사실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이든 또 저희들이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게 처음 두 개, 우울한 기분, 그다음에 매사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다, 요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울한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물으면 저 우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우울한 기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저거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저 우울한 기분이라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막연한 기술이고요. 뭐 저 안에는 사실은 이제 DSM 기준으로는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절망적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허하다는 거는 감정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감정이 없다, 대략은 정신과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슬프다는 건 감정이고 공허하다는 건 감정이 없는 거니까 서로 모순되는 게 이제 한 항목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감정이 없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감정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체중이 빠지고 식욕이 감소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잠을 많이 자고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들. 그다음에 초조라든지 늘어짐 이것도 사실은 반대인 거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압축해서 놓은 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게 저거 9가지로만 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증상을 그냥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책자에 나와 있는 거에 빗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울증 진단하는 데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료실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증상들을 요거는 이제 뭐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모아서 그냥 꼽아 놓은 겁니다.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신체 증상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것들랑 의미가 다른데 사실은 우울한 환자들은 거의 90% 불안 증상이 있고 불안한 환자들은 거의 90%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DSM 진단 기준에 빠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걸 놓으면 이제 불안 장애 또는 이제 신체형 장애랑 잘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한 목적으로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자기 혐오, 자부심의 상실. 그다음에 저게 실제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이고 그건 정신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고 그 고통은 뭐 칫솔질도 못한다, 뭐 물 한 컵도 못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익사 또는 질식할 것 같을 때의 느낌과 거의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고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절망감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냥 아까 DSM에는 피곤이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돼 있는데 극도의 피곤이고요. 그 다음에 무감각한 무심함이고 단순히 집중이 안 되고 머리 회전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의 명료성이 거의 뭐 안드로메다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카당이라고 뭐 그런 뭐 문학 작품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생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저거는 제가 어디 웹사이트에 있는 댓글에서 따온 글인데 그 감정이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너무 압도해서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느낄 겨를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울하면 딴 사람이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설사 환자로 아주 문학 작품이고 자기 심리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우울증을 묘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공감대나 동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경험에 기초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고통을 정상인들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울감을 우리가 누구나 느끼니까 다들 우울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면 좋은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심한 형태의 우울은 그냥 일반적인 우울감 또는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우울증이랑은 사실은 구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꼭 우울한 건 아니고 꼭 슬픔을 느끼는 거 아니고요. 저 중력귀신이라는 말은 이제 니체가 했던 얘기인데요. 우울증이 중력처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밑으로만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게 DSM이나 PHQ-9으로 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울증은 과일 바구니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일 바구니를 생각하면 저게 이제 세잔의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세잔이 다 사과를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사과가 사실은 이제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보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르게 보이고 시시각각으로 보내도 변하지 않는 사과의 본질이 있고 그걸 포착하려고 했던 게 이제 세잔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울증이 저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사과 한 개 한 개가 다 사람이라고 이제
조금 엉뚱하게 비유를 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겪는 우울증도 객관적으로도 다르고 주관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사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울증은 과연 사과 같은 거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사과라는 본질, 우울증이라는 본질은 한계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 표현에 애플즈 앤 오렌지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과일이면은 맞지만 사과랑 오렌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저걸 뭉뚱그려서 과일로 생각하는 건 난센스고 무모한 짓이다. 뭐 이런 말을 뜻하는 그런 어떤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을 애플즈 앤 오렌지즈냐.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이지만 어떤 우울증은 사과고 어떤 우울증은 오렌지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1번이냐 2번이냐 따지면 사실은 저거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하나의 우울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왼쪽에 그리는 사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걸 사과로 묶지 말고 개개인으로 다 봐야 된다 이런 움직이 사실은 정신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움직임인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진단이라는 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우울증 겪는 게 다 다르고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개인의 갈등이 다르고 증상이 다른데 왜 그걸 실존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우울증이라는 인위적인 카테고리로 묶느냐. 이래서 굉장히 이제 한때는 그게 되게 정신과 의사들이 대세를 형성했던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로버트 스피처를 내세워갖고 DSM-3를 만들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사과는 사과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DSM-3의 포지션을 그냥 아주 단순무식하게 말해봐라 그러면은 사실은 DSM-3는 사과 포지션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사과랑 오렌지 정도로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 과일 바구니에는 메론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비유적이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과일 바구니에는 적어도 3개의 과일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사과를 우울감이라고 치고 오렌지는 임상적으로 우울증에 해당되지만은 뭐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관여된 어떤 뭐 반응형 우울 또는 우울증 중에서는 심하지 않은 우울이다 이런 거라고 본다면 사실은 사과, 오렌지, 멜론이 사실은 과일이라는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전혀 공유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오렌지보다는 깊은 심연이 있어서 멜론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건 사실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사과와 오렌지는 멜론의 괴로움을 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도 우울했기 때문에 멜론이 우울한 거는 나도 알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종류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면 사과 오렌지는 공감 능력이 없어서 멜론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멜론 본인도 본인의 괴로움을 말로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진단이 종결이 아니라 진단이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우울증의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진단이 사실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과의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요. 치료 과정에서는 원인이랑 진단이 끊임없이 재평가돼야 됩니다. 요거는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번 우울증의 원인이랑 진단이 확정이 되면 그걸 쭉 가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뭔가 부적절하다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환자에 대한 평가나 치료는 가능한 한 다시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꽤 임상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뭐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한때는 다른 질환을 전공하는 의사들보다 우울증 전공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했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하는 우울증이 다른 병보다 굉장히 잘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들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데요. 어떤 과일들은 그 정체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심한 우울증에 해당되는 건데요. 근데 심한 우울증 경우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는다면 광포한 폭풍우는 거의 언제나 약화되면서 사라진다. 우울증은 늪이 아니다, 터널이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내면 사실은 이거는 뭐 의사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하더라도 끝이 있고 하다는 거를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일 바구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울감, 스트레스성 우울, 그 다음에 심한 우울증 요거를 따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울증의 진단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울증에 추정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